볼게요. 저번 시간에는 우리 바로크랑 로코코에 대해서 배웠어요. 그래서 로코코에 이어서 이제 신고전주의랑부터 인상주의, 후기 인상주의까지 배워볼 거예요. 그래서 학습 목표 읽고 시작합시다. 시작! 1. 신고전주의부터 인상주의 미술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2. 신고전주의부터 인상주의 미술의 작품을 감상할 수 있다. 그래서 평소와 똑같이 우리 미술에 대해서 설명을 해줄 거고요. 설명을 해주면서 작품도 같이 감상할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합시다. 그래서 우리 처음에 신고전주의 미술부터 가볼게요. 신고전주의 미술 같은 경우에는 로코코 미술의 나약하고 유미적인 것을 반발로 나타나서 이제 로코코는 우리 인간의 감정을 되게 많이 집어넣어줬잖아요. 그 인간의 감정을 배제했어, 신고전주의는. 그래서 합리주의 미학을 추구했어요. 합리주의 미학 추구한 게 어디였어? 우리 르네상스 시대 때 되게 합리적인 그런 작품을 많이 나타났잖아요. 그쵸? 그리고 고대 그리스 미술에서도 나타났죠? 그래서 고대 그리스라든지 르네상스의 이념을 동경을 해서 나타났고요. 고전 양식이 부활을 했어요. 르네상스나 그리스나 그런 고전 양식이 부활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때는 완벽한 비례, 견고한 구도, 조각 같은 정확한 윤곽선이나 형태 묘사, 차분한 색채 같은 것을 표현을 했고요. 이제 르네상스 광택 그림을 계승을 했어요. 광택 그림이라는 것은 우리 질감 표현이 하나도 안 되어 있고 되게 평평하게 표현한 그런 작품이고요. 평평하기 때문에 광택이 막 비추면 광택이 나겠죠? 그런 표현이고 붓자국 없이 매끈한 화면을 추구를 했어요. 르네상스의 영향을 받은 거고요. 원근법의 전통적인 공간 대신 평면적인 공간 개념을 적용한 최초의 근대 미술이래요. 이전에는 우리 르네상스 같은 경우에 어땠어? 원근법, 명암법을 사용해서 되게 입체적이게 표현을 해줬어요. 근데 이때부터 이제 평면적인 게 나타났어. 평면적인 거 우리 예전에 우리 뭐 구석기, 신석기 이런 거 있을 때 이런 시대에 있다가 이제 처음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평면적인 공간에다가 개념을 적용을 했고요. 그래서 작가 같은 경우에는 다비드랑 앵그르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이게 다비드의 그런 작품이고요. 앵그르의 작품 이렇게 우리 좀 평면적인 모습이 보이는 그런 작품입니다. 그래서 우리 작가를 한 명씩 한번 볼게요. 다비드 같은 경우에는 정치적이고 혁명적인 주제를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역사화라든가 그리고 뭐 신화라든가 이런 걸 표현을 해서 이제 애국심을 고취시키는 우리나라 이렇게 지켜야 된다라는 그런 표현을 나타났고요. 그리고 엄숙한 구성이라든지 명료한 형태, 채색 같은 게 되게 확실히 표현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웅장하고 장엄하고 그리고 고전적인 형식미가 나타나서 견고한 묘사가 나타나는 그런 작품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다비드 같은 경우에는 소크라테스의 죽음 이 작품을 한번 봅시다. 색색 한번 보세요. 색이 완전히 되게 뚜렷한 색채가 나타나죠. 그래서 견고한 색채가 나타났다고 하고요. 웅장하고 장엄한 그런 표현이 나타나요. 그래서 카라바치의 영향을 받았어요. 카라바치오는 이전에 빛을 표현해서 테너브리즘이라는 그런 영화법을 사용을 했잖아요. 그래서 카라바치의 영향을 받아서 빛의 흐름으로 통해서 인물을 표현을 해준 거고요. 그리고 서사적이다. 서사적이다는 건 뭐라고 했어요, 저번에? 서사적이라는 것은 이야기가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원래 예전에 있던 이야기를 소재로 표현을 해준 거고요. 조각상 같은 인물상 표현이라든지 되게 딱딱하고 근육이 많은 그런 표현이죠. 그리고 구조적인 공간을 표현을 해서 사용을 했어요. 그리고 옆에 호라테우스 형제의 맹세를 한번 봅시다. 이것도 다비드의 작품인데 문학적인 소재를 사용을 했어. 이 그림에는 예전에 이 나라에서 전쟁을 나갔어야 됐어. 전쟁을 나가야 했는데 여기 있는 사람, 동생이야, 동생. 형이랑 동생들이 다 전쟁을 나가는데 동생 중에 한 명이 그 반대, 같이 싸우는 사람의 그 왕의 아들이었어. 그래서 이 아내는 되게, 우리나라를 응원해야 될지, 아니면은 내 남자친구를 응원해줘야 될지 되게 고뇌를 하고 있고 슬퍼하고 있는 모습을 지금 담고 있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자기 희생이라든지 애국심을 강조하는 그런 표현이 나타나고요. 그리고 감상자의 시선을 화면 앞쪽, 이쪽 이 손이 몰려있는 쪽으로 유도를 해서 추상적인 공간감을 확장시키는 그런 표현이 나타나요. 네, 다비드의 세 번째 작품 한번 해볼게요. 세 번째 작품 같은 경우에는 나라의 죽음이라고 해서 프랑스 혁명가의 죽음을 숭고하게 표현을 한 거예요. 프랑스 혁명가의 죽음을 왜 숭고하게 표현을 했을까? 원래 그냥 죽으면 피가 나게 표현을 한다거나 그냥 인간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표현을 할 것 같은데 신적인 표현을 해서 이제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 보이는 그런 깔끔한 죽음 있죠? 그런 것을 표현을 해줬어요. 그러고 공간을
공간을 되게 압축시켜서 표현을 해줬어요. 사람이 반 이상이 됨으로써 공간을 압축시켜서 표현해줬고요. 조각적인 인물 묘사로서 이제 근육 같은 게 활발하게 적용이 됐고요. 고도의 극화된 주제 표현이 나타났어요. 이렇게 해서 다비드의 작품을 3가지 봤고요. 네 번째로 앵그르 작품을 봅시다. 앵그르 같은 경우에는 다비드의 정치적 성향과 달리 이제 고전주의적 명료성이라든가 낭만주의의 관능성을 결합시킨 세련된 그런 회화가 나타나요. 그래서 동방양식을 적용을 했고요. 그래서 동방양식, 오리엔탈리즘이라는 그런 동방양식이 적용을 해서 우아하고 부드러운 선이라든지 시각적인 이상한 완성을 위해서 인체를 되게 추상적으로 왜곡을 했어요. 풍부하고 화려한 색스를 사용하고 독창적이고 이상적인 인물화를 표현을 해서 순수미를 적용을 했어요. 인체를 추상적으로 왜곡을 했대요. 이 작품 한번 봐보세요. 이 작품 여기 허리가 엄청 길게 표현이 됐어요. 그렇죠? 그래서 조금 더 인체를 늘려서 되게 아름답게 표현하라는, 순수하게 표현하라는 그런 왜곡적인 표현이 나타나요. 그래서 이 작품 같은 경우에는 동방양식을 적용한 오달리스크라는 작품인데 이국적 취향의 누드화예요. 그래서 섬세한 피부결이라든지 윤곽선이 되게 분명하죠. 배경과 자기 인물과의 윤곽선이 되게 분명해서 이 인물을 도드라 보이게 표현을 하고요. 다양한 선의 효과라든지 고전적인 형식미를 탈피해서 이제 부드러운 그런 표현이 나타나는 그런 작품이에요. 그리고 루이 베르텐 같은 작품 같은 경우에는 미묘한 빛의 변화가 나타나죠. 이 작품 같은 경우에 빛이 이쪽에서 한 번에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는 빛이 여러 개, 여기서 나오고 여기서 나오고 그쵸? 여러 빛의 변화가 나타나고요. 자세라든지 표정 같은 거에서 되게 이 사람의 성격 그리고 위압적인 그런 모습이 보이는 그런 작품이에요. 세 번째 작품 같은 경우에는 호메로이스의 경배인데 중앙에 이 호메로이스라는 그런 주인공이 있어요. 이 주인공을 중심으로 엄격하게 대칭구들을 사용을 해서 표현해서 되게 견고한 표현이 나타나요. 그래서 신고전주의 미술은 보시면 우리 아까 다비드랑 앵그르 봤어요. 그러고 우리 낭만주의 미술로 넘어갑시다. 낭만주의 미술 같은 경우에는 신화적이고 상상적이고 이국적인 주제를 사용을 해서 현실의 승화적인 개인적인 상상력과 주관적인 감정을 집어넣어주는 개인적인 생각을 집어넣어주는 그런 작품이 많이 나타나요. 그래서 우리 신고전주의 같은 경우는 고전주의 엄격한 형식을 받아들였잖아요. 거기에 반대해서 다시 형식에 반대를 했어요. 극적 상황을 포착을 한다던가 아니면 격정적인 감정 표현을 해서 강렬한 색채, 명한 대비를 통해서 회화의 자율성을 강조를 했고요. 그리고 질감을 표현해서 이제 화면이 부활을 했어요. 바로크가 되게 질감 표현을 많이 했었잖아요. 예전에. 그렇죠? 우리 신고전주의 같은 경우는 르네상스의 그런 평면적인 아니라 질감이 없는 그런 표현이 나타났다면 낭만주의는 그와 반대로 질감 있는 화면을 추구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프랑스에는 제리코와 들라크루아가 있고요. 스페인에는 고야, 영국엔 블레이크, 독일엔 프리드리히 같이 우리 지역적인 양식이 조금 나타나요. 그래서 이 같은 경우에는 들라크루아의 민중의 여신이라는 작품이고요. 이거는 고야의 6월 13일의 그런 작품이고요. 이게 블레이크, 이게 프리드리히의 작품이에요. 다들 조금씩 느낌이 다르죠? 그래서 우리 지역별로 한번 설명을 조금 더 자세히 해볼게요. 먼저 프랑스 낭만주의 미술 같은 경우에 제리코 작품을 한번 봅시다. 제리코 작품은 시대의 생활이라든가 경험을 소재로 극적인 장면이라든지 얼굴의 감정 표현을 나타내는 그런 작품이에요. 그래서 죽음, 절망, 공포 같은 극단적인 주제를 사용을 해서 되게 현실 인식을 뚜렷하게 만들었고요. 그리고 극단적인 극단적인 밝음을 통해서 되게 암울한 시세상을 표현해줬어요. 그래서 이 메디치오의 뗏목 같은 경우에는 낭만주의의 시작을 알리는 역사화예요. 옛날에 있었던 역사에 있었던 일을 그림으로 그린 거고요. 개인적인 감정이 반영이 됐어요. 여기서는 전쟁이 양쪽에서 일어났을 거 아니에요. 양쪽에서 일어났는데 나는 이쪽 편이야 해서 나의 감정을 반영을 해서 표현을 한 거고요. 인간의 극적인 감정 대비와 무능하고 부패한 정치에 대한 비판을 했어요. 이쪽에 이 제리코 같은 경우에는 우리 강한 비판을 나타내는 그런 작품이고요. 들라크루아 같은 경우에는 우리 문학이나 사건을 소재로 해서 활용을 했고요. 강렬한 정서가 부각이 되는 그런 작가예요. 그래서 이전 제리코와 다르게 제리코는 극단적인 주제를 활용을 했잖아요. 그래서 되게 어둡게 표현해서 죽음이랑 폭력을 사용을 했다면 들라크루아 같은 경우에는 감동적이거나 문학적인 아름다운 소재를 사용을 해서 되게 정서를 부각시켜서 조금 더 화려한 모습이
나타나는 그런 작품이에요. 그래서 즉흥성을 강조해서 격렬한 동세라든지 동세 표현 나타내주다, 그리고 풍부한 색채라든지 보색을 사용해서 조금 더 선명해 보이고 조금 더 강해 보이고 조금 더 눈길이 한 번 더 갈 수 있도록 표현을 해준 그런 작가예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민중을 느끼는 자유의 여신 같은 경우에는 프랑스 7월 혁명을 배경으로 해서 자유의지를 표현을 했고요. 과장된 구도라든지 연극적인 장엄한 순간 포착을 했어. 다들 동세를 이렇게 가만히 있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순간 포착을 해서 표현했고요. 빨강이랑 초록을 대비시켜서 조금 더 눈에 띄게 표현을 했어요. 그리고 키오스 섭의 학살 같은 경우에는 우리 중경이 없어. 원경, 가까운데 후경, 먼데밖에 없고 여기 중경이 확 텅텅 비어있잖아요. 그쵸? 그 중경이 없고 이 미완성적인 붓자국이 많이 나타났어요. 이때는 붓자국이 많이 나타났어. 터치가 많이 나타났고 폭력과 공포의 참상을 묘사를 해서 표현을 했고요. 이 사르디나 팔루스의 죽음 같은 경우에는 동방치미를 해서 확실하게 충격적인 장면을 묘사를 했어요. 동방치미. 여성에 대한 그런 성적인 그런 표현을 해주는 그런 작품이었어요. 그리고 우리 스페인 낭만주의로 넘어가 봅시다. 스페인 낭만주의 같은 경우에는 벨라스케스나 렘브란트, 우리 벨라스케스랑 렘브란트 어디에 있었어요? 네, 이전 시대에 있었죠. 그래서 되게 빛을 사용을 하고 명암법을 중시하는 그런 작가들이었는데 그런 작가들을 바탕으로 신바로크 양식을 전개를 했어요. 바로크 양식의 영향을 받았죠. 그렇죠? 그래서 인간의 허영이라든지 어리석음, 탐욕 같은 것을 주제로 해서 이제 당시 사회상을 풍자하는 그런 작품들이 많이 나타나요. 그래서 이후에 낭만주의와 사실주의에 영향을 주는 그런 작가예요. 그래서 카를로스 4세 가족을 보시면 얘가 벨라스케스 시녀들을 우리 그때 기억나나요? 벨라스케스 시녀들? 거울이 하나 있었고 그럼으로써 공간을 확장시킨다고 했잖아요. 그것의 구성과 형식을 인용을 해서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왕가의 무능함이라든가 허영을 풍자적으로 묘사한 궁정초상화인데 궁정초상화 같은 경우에는 되게 왕실의 그런 보통 왕실의 위엄이나 이런 것을 표현을 할 것 같은데 이게 얼굴을 자세히 보시면 되게 좀 우스꽝스럽게 표현을 해서 풍자적으로 표현을 한 작품이고요. 1808년 5월 3일 프랑스의 스페인 학살 사건을 되게 폭로하는 역사화예요. 그래서 이 작품을 나중에 똑같이 피카소가 따라서 하는 피카소가 구성을 따라서 합니다. 다음 시간에 볼게요. 그것은. 네, 그리고 우리 영국으로 넘어가 봅시다. 영국 낭만주의 미술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로 블레이크가 있어요. 블레이크 같은 경우에는 과학에 대해서 거부를 하고 자신의 그런 환상적인 생각이라든가 예언 같은 것을 바탕으로 표현을 한 작가예요. 그래서 강렬한 상상력이나 환상을 바탕으로 미켈란젤로의 근육풍 인물을 표현을 했대. 미켈란젤로의 근육. 미켈란젤로는 근육을 엄청 섬세하게 묘사를 했어요. 그쵸? 그때랑 똑같이 근육질의 그런 사람을 만들었고요. 인물과 매너리즘의 왜곡을 표현했어요. 매너리즘 같은 경우에는 되게 과도기적 표현이라고 했잖아요. 르네상스부터 바로크로 넘어가는 과도기적인 표현이어서 되게 형상을 조금 더 과장되고 왜곡되게 표현되는 그런 화파였는데 매너리즘의 왜곡적인 표현을 이쪽에서 나타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블레이크 같은 경우에는 미켈란젤로랑 매너리즘의 영향을 받아서 이 뉴턴의 판화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인간의 타락과 당면을 상징적으로 표현하면서 이제 근육을 묘사를 했죠. 근육을 너무 과장되게 묘사를 했어요. 매너리즘적인 왜곡이 보이고요. 그리고 태고의 날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 창조주가 불완전한 우주를 측정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상상하는 것을 우리가 그렸죠. 그래서 상상하는 것을 그렸고 이제 검은 바탕에 빨간색만 똥 있잖아. 그렇죠? 그래서 불안과 영적인 분위기가 나타나는 그런 작품이고요. 그리고 이번에 독일로 넘어가 보면 독일에서 제일 중요한 작가인 프리드리히 한번 봅시다. 프리드리히 같은 경우에 자신의 내적 고뇌를 작품에 이입시켜서 작품이 풍경화를 많이 그렸거든요. 풍경화에 이입시켜서 정신성과 숭고함을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풍경화의 의무라고 몽환적이고 환상적인 초현실적인 그런 표현을 통해서 인간의 삶과 죽음 그리고 절망과 고독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되는 그런 작품이 많이 나타났는데 이 해변의 수도 같은 경우에는 인간의 고독이나 외로움을 대비적으로 묘사를 했어요. 이 광활한 자연 안에 이렇게 조그마한 사람이 한 명 있어요. 그래서 풍경의 고독감과 신비감 그리고 자신의 외로움 같은 것을 표현을 했고요. 안개 위의 방랑자 같은 경우에도 그래요. 이 거대한
자연 안에서 사람이 이렇게 뒷모습이 있잖아요. 뒷모습으로 표현할 이유는 이게 누군가 다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나도 될 수 있고 너희도 될 수 있고 이 작가 자신도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이 자연 안에서의 그 자연의 두려움 아니면 자연에 대한 자신의 그 존재감 이런 것을 표현해주는 그런 작품이에요. 네, 그리고 영국으로 넘어가 보시면 영국 같은 경우에는 컨스터블이라는 작가가 있어요. 컨스터블은 되게 환상적인 요소를 거부하고요. 자연을 직접 관찰해서 표현한 사실주의적 풍경화 작가예요. 그래서 바로크의 어두운 풍경화는 거부를 했고요. 이때는 되게 자연의 변화라든가 대기, 일상적인 그런 표현을 통해서 밝은 그런 풍경화를 그려주는 작가예요. 그래서 건축만차 같은 경우에는 인간과 자연이 동화돼서 어우러지는 풍경을 사실적으로 묘사를 했는데 되게 밝은 색채를 사용해서 아까 그 프리드리히의 작품과는 비교가 되죠. 프리드리히 같은 경우에 되게 자연의 두려움 같은 것을 표현을 했다면 자연과의 조화, 자연과의 어울림을 표현을 했고요. 솔즈베리 대성당 전경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요. 두 번째로 터너 같은 경우에는 이때는 색채에 대한 관심을 많이 표현을 했어요. 이전에 이 컨스터블 같은 경우에는 되게 자연을 직접 관찰해서 똑같은 색깔로 묘사를 했다면 터너는 색채를 되게 관심을 해서 되게 서사적이고 영적이고 자연의 순간 표착을 해서 색채 중심으로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여러 움직임은 빛과 색을 이용해서 표현을 했고요. 장엄하고 숭고한 풍경화가 나타나요. 감정에 호소했다는 건 뭐예요? 감정을 집어넣었어요. 풍경하게. 색채에 의존을 했어요. 내가 나 지금 열정적인 감정을 가지고 있어. 그래서 빨간색을 표현을 했겠죠? 난 좀 오늘 좀 기분이 안 좋아. 차가운 표현할 거야. 그래서 파란색으로 표현을 하네. 그런 식의 표현을 한 게 터너예요. 그래서 거침없는 빛으로 추상적으로 변화했어요. 이때는 컨스터블 같은 경우에는 진짜 사실적으로 그렸는데 얘 같은 경우에 터너 같은 경우에 추상의 그런 회화를 이행하는 과도기로서 이제 추상적인 모습이 많이 나타나는 그런 작품이에요. 그리고 프랑스 자연주의로 넘어가 보시면 코로라는 작가가 있어요. 코로는 이제 대기의 느낌을 서정적으로 표현한 그런 작가예요. 그래서 전광 구성이라든지 빛과 색채의 명료함을 통해서 되게 자연스럽고 객관적으로 한 풍경화예요. 그리고 밀레 같은 경우에는 시각적으로 농민의 생활상을 되게 순간 포착을 해서 표현한 그런 사실주의적인 작가예요. 그래서 노동의 숭고함을 표현해서 나타났고요. 우리 자연주의 다음에 사실주의로 한번 넘어가 봅시다. 자연주의 이어서 사실주의가 나타났는데 이때는 산업혁명에 따른 노동력이 착취를 했고 노동력이 착취를 너무 함으로써 이제 노동자가 불만을 했고 빈부격차가 너무 심해졌어요. 그래서 사회적 갈등이 되게 많이 일어났는데 이 사회적 갈등이 일어난 것을 예술에 반영을 해서 작가의 자기의 그 사회적인 생각을 집어넣어서 표현을 해준 거예요. 그리고 기술의 혁신에 따른 카메라가 이때 출연을 했어요. 그리고 색채학이 발달을 함으로써 이제 동서문화 교류가 확산이 됨으로써 사실주의 미술이 나타났어요. 카메라처럼 사실적으로 그리고 싶어 하는 그런 시대예요. 그래서 이상적인 표현, 서정성을 거부하고 이제 자기 사실 재현만을 추구를 해서 이제 일상적인 평범한 사람들의 일상을 그려준 그런 특징적인 게 보이고요. 재현이 아닌 사회와 현실을 표현을 함으로써 이제 미술이 사회 참여 기능을 확대가 됐다는 것에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프랑스 사실주의의 도미에를 한번 봅시다. 도미에 같은 경우에는 정치를 풍자시켜서 만화, 조각가는 그런 작가예요. 그래서 민중의 고통을 직설적으로 표현을 해줬어요. 민중이 고통받고 있는 것을 직설적으로 그림을 그려줘서 표현한 현실 비판적으로 제시한 그런 작품이 많이 나타나요. 간결한 선이라든지 날카로운 묘사를 통해서 독특한 명암, 질감 표현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인물을 가장되게 왜곡해서 표현을 해서 만약에 이 현실에 되게 마르게 표현을 하고 싶어. 그럼 더 마르게, 더 뼈가 앙상하게 표현을 해주는 거예요. 더 불쌍해 보이게 그런 식으로 표현을 해서 왜곡하고 과장되게 표현을 했고요. 이 트랭스노르 거리 같은 경우에는 학살의 소재로 폭력의 잔인함이라든가 사회적 부조리를 표현을 해서 이 사람 봐봐, 이 사람 지금 쓰러져 있잖아요. 맞아가지고. 그쵸? 그런 것을 표현을 회사 같은 경우에는 뚜렷한 드로잉적 선묘가 나타나요. 드로잉적인 이런 선이 나타나는 그런 되게 오랜만에 이런 그림 보지 않아요? 사실적인 그림 보다가. 그래서 그리고 얼굴이 다 무표정화예요.
무표정하고 명호함의 대조가 강해요. 강하면 어떻다고 했어? 되게 좀 슬프고 불안하고 그런 감정이 나타난다고 했죠.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도시나 현실과 인간의 소외 같은 것을 표현을 했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 푸꾸르베 같은 경우에는 실증적이고 현실적인 소재를 활용을 해서 객관적이게 표현을 한 거예요. 되게 현대적 사실주의 양식이죠. 그래서 객관적이게 순간 포착해서 똑같이 그리는 거예요. 자기의 감정을 집어넣지 않아요. 그래서 돌 깨는 사람, 이 작품이 제일 중요해요. 돌 깨는 사람 같은 경우에는 가난한 사람들의 삶의 정서, 자본주의 탐욕 등 간접적으로 표현을 해서 돌 깨는 그런 사람들을 순간 포착해서 표현을 했고요. 오르낭의 매장 같은 경우에는 이거 사람이 죽었어. 오르낭이 죽었어요. 그래서 오르낭이 죽어서 매장을 해주는, 사람들이 다 슬퍼해주는 그런 표현, 그런 장면을 순간 포착해서 사용을 했어요. 그래서 고전적인 역사와 형식이라든지 이상적인 주제, 묘사를 거부하고 되게 사람을 하나하나 너무 세밀하게 그리지 않았죠? 그러면서 평면성을 강조를 했고요. 내 화실의 내부 저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예술가, 자기 자신이에요. 이 화가 예술가예요. 그리고 이 그림을 그리고 있죠? 그림을 그리고 있는 이 예술 쪽, 그리고 이 반대에 있는 그런 현실을 중개하고자 하는 역할을 자기가 하겠다라고 해서 자기를 중앙에 집어넣어서 그려줬어요. 그리고 미국으로 넘어갑시다. 미국 사실주의 같은 경우에는 중요한 작가는 엘킨스라는 작가가 있어요. 엘킨스는 미술과 과학의 결합을 추구를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해부학을 되게 정확히 표현을 해줬어요. 그래서 렘브란트 양식의 극적인 조망 효과 있죠? 테너브리즘, 그거랑 꾸르베의 채색, 활달하고 유동적인 붓질의 채색 같은 것을 더해서 해부학적인 표현까지 더해서 해줬고요. 우리 미국의 애시 캠파라는 나중에 배울 거예요. 에게 영향을 줘서 표현을 했어요. 진짜 사실적으로 그려준 작품이죠. 그리고 우리 사실주의를 넘어서 이제 너무 카메라가 발달을 많이 했어. 우리는 카메라처럼 사실적으로 그릴 수가 없어. 이제 회화는 다르게 변해야 돼 라고 해서 인상주의 유술이 나타났어요. 여기서 봅시다. 사진의 등장으로 전통적인 재현 기법이 거부가 됐어요. 그래서 회화의 혁신, 이제 순수 회화를 연구하기 시작했고요. 슈브르의 색채 이론에 대해서 우리 색채학 같은 거 있죠? 근거해서 야외 사생을 통해 밖에 나가서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밖에 나가서 순간적인 화면을 포착을 해서 그림을 그립니다. 또 고유색을 부정을 하고요. 원래 있던 색을 부정을 한다는 거예요. 색이 뭐 빨간색이면 빨간색이지만 사과를 빨간색으로 딱 옛날에 칠했지만 이제 빛에 의해서 조금씩 변화하는, 뭐 주황색이 나타날 수도 있고 노란색이 나타날 수도 있고 흰색의 빛이 나타날 수도 있고, 그쵸? 그렇게 고유색을 부정하고 여러 가지 빛에 의한 색을 나타냈다는 거고요. 현란한 인상색을 추구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빠른 붓질이라든지 거친 터치가 밝은 원색으로 짧게 붓터치를 해서 평면적으로 표현을 했고요. 일본 모파나가 이때 영향을 받아서 모파나는 되게 단순하고 강한 원색이고 표현이 나타나는 그런 시대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평면성이 나타났다는 거고요. 여기서 야외 사생을 통해 순간적인 그런 시각 포착을 해서 짧은 붓터치로 표현을 해준 거고요. 이때는 일본 목판화의 영향을 받은 화면이 달리는 구도 같은 것을 표현해주는 그런 작품이 나타나요. 그래서 작가랑 작품을 하나하나 봅시다. 마네 같은 경우에는 우리 마네 모네 알잖아요. 그쵸? 마네 같은 경우에는 기하학적이고 평면 표현의 시작이 되는 그런 최초의 근대 회화의 그런 작가예요. 인상주의 미술의 그런 처음으로 나타난 그런 작가인데, 인상派 선구자라고 했죠. 그래서 현대적인 삶을 균질한 붓질로 표현을 했고 밝은 원색, 명암을 생략하고 평평한 색조를 강조를 했어요. 그래서 이때부터 평평한 색면이 강조가 됐고요. 봅시다. 이 풀바디의 점심 식사라는 이거 되게 많이 봤죠. 되게 유명한 작품인데, 이 작품은 이 라이몬디의 파리 심판의 이 부분을 차용을 해서 표현을 했어요. 지온의 전의 연주회를 차용을 해서 이 작품이 이제 자기를 재해석해서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그래서 회화의 물질성을 강조를 했고요. 자연의 밝음이라든지 눈부심 같은 색채 효과를 활용을 해서 표현을 한 작품입니다. 그래서 풀바디의 점심 식사 같은 경우에 이 상화를 거부를 했어요. 현실적인 누드 인물이라든지 명암 단계가 없이 인물이나 이런 것을 단계 없이 평면적으로 한 색깔로 표현을 해줘서 극단적인 대비가 나타나는 검정의 배경상이랑 이 몸이랑 색깔이
되게 대비가 뚜렷해서 이 여자가 되게 탁 튀어나와 보이잖아요. 그쵸? 그리고 화면에 원근법을 없앴어요. 원근법을 없애서 얘랑 똑같이 묘사를 했어요. 그치? 빠르고 옅은 붓질 같은 것을 표현해서 근대적인 그런 작품이 나타나는 그런 최초의 작품입니다. 그리고 우리 두 번째 만의 작품 보시면은 올랭피아라는 작품이 있는데 이것도 이 누드화에서 되게 평면적인 게 보이지 않아요? 똑같은 색 명암을 넣지 않아서 평면적인 게 보이고요. 되게 이제까지 사회적 통념이나 미의 관념을 거부하고 이제 새로운 미를 표현하겠다라는 그런 모더니즘적인 특징이 보입니다. 그리고 폴리 베르제르바 같은 경우에는 찬란한 빛과 색채를 사용을 해서 거울, 이게 거울이에요. 뒤에 있는 거. 거울을 통해서 되게 공간을 확장시키는 그런 표현이 나타나요. 그리고 우리 모네 같은 경우에는 시간의 변화에 따른 빛이 변화할 거 아니에요. 그쵸? 그럼 색도 변하겠죠? 해돋이 같은 그런 모습. 그래서 관념의 색을 부정하고 원래의 색을 부정하고 빛에 따라 변화하는 색을 표현을 한 거예요. 그래서 작은 원색의 물감의 병치를 통해 시적인 혼합이 나타난다는 것은 주황색으로 칠하지 말고 빨간색이랑 노란색을 막 찍어요. 짧은 부탁질을 막 찍은 다음에 멀리서 보면 무슨 색이에요? 주황색이에요. 그쵸? 그렇게 시각적으로 혼합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입체감이 없어지는 평면선을 강조를 했어요. 그래서 해돋이 인상 같은 경우에는 이거 두 개 연작이에요. 연작인데 시각적인 경험을 현실적으로 포착을 해서 이제 짧은 붓질로 빛을 통해서 표현을 한 그런 작품이고요. 르누아르 같은 경우에는 휴양지 배경으로 되게 인물의 일상적인 모습을 아름답고 낙천적으로 표현한 그런 작가예요. 부드럽고 풍부한 색채라든지 붓이 되게 짧게 끊어지는 터치 위주의 그런 표현이 나타나요. 그래서 물랑드가 발레르 무도화 같은 경우에는 분상의 모습을 순간 포착해서 표현을 하고 풍부한 색채도 되게 여러 가지여서 되게 중간통이 여러 가지이기 때문에 되게 뭔가 좀 행복해 보이는 그런 표현이 나타나죠? 그리고 질감 같은 낙천적인 모습이 나타납니다. 드가 같은 경우에 순간적인 동작, 뭐 발레하는 사람이라든가 뭐 서커스 이런 것을 순간적으로 포착을 해서 인상주의적인 이념으로 결합을 시켜서 표현하는 작가예요. 그래서 일본 목판의 대각적인 표현이 나타난다고 아까 이 작품 나타난다고 했죠? 그리고 카메라의 순간 포착, 카메라는 이렇게 달려도 순간 포착 딱 해서 찍히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순간 포착을 사용을 해서 역동적인 화면이 나타나고요. 그리고 이 역동적인 화면 순간 포착을 통해서 인간의 소외 같은 거, 고독을 표현한 그런 작가예요. 그래서 파스텔도 나타나고요. 그리고 일상적인 소재로 나타내는 그런 작가예요. 그래서 아책단단이라는 작품 같은 경우에는 한쪽으로 구도가 치우쳐 있죠. 중간에는 되게 비어 있어. 그래서 불균형적인 구도가 나타나서 소외, 고독을 표현해주는 작가고요. 욕조 같은 경우에도 그냥 우리 일본 목판의 영향을 받아서 2차원적인 표현과 1차원적인 표현이 섞여 있었고요. 그리고 14세기 발레리나 같은 경우에는 밀랍의 원작으로 만들어 놨는데 사후에 우리 죽은 다음에 청동주조로 복제를 많이 해서 이제 시중에 많이 있어요. 이 작품 같은 경우에 청동으로 만들었어요. 만든 다음에 우리 이 옷은 직접 입혀준 거야. 정말 옷을 입혀줘서 표현을 해준 그런 작품입니다. 그리고 인상주의 조각을 한번 봅시다. 조각 같은 경우에는 조각이 이때 독립을 했어요. 우리 이전에는 건축에 종속되어 있었잖아요. 건축에 조각을 했어요. 근데 이때는 이제 조각 자체만을 강조를 해서 표현을 했고요. 정신성과 내면성을 표현을 해서 사실적인 거에다가 이제 정신을 집어넣는 그런 표현이 나타나요. 그래서 사실주의와 인상주의의 영향을 받았고 대상의 공간의 긴장감을 이룹니다. 그래서 공간의 확장을 보여주는 그런 작품이 많이 나타나고요. 제일 중요한 로댕이 있죠? 로댕 같은 경우에는 우리 고전주의를 배격했어요. 우리 이전 시대를 다 배격하고 사실주의적이고 그리고 재료의 선지를 이용하고 미완성적인 표현이 나타나고 질감 표현이 나타나요. 미완성적인 표현이라는 것은 우리 완성적이라는 게 뭐야? 몸을 다 그대로 똑같이 만든다는 게 완성적인 표현인데 미완성적인 표현이라는 것은 뭔가 붓터치한 것처럼 이렇게 터치가 있다거나 아니면 우리 뭐 코가 조금 비뚤어져 있다거나 이렇게 조금 더 이상적인 모습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매끄럽게 다듬어지지 않은 표면이라든가 질감 이런 것은 빛이 이렇게 비추면 조금 질감 표현이 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빛과 대기 효과를 유도해서 근육 묘사를 했어요. 그래서 조각을 독자적인 예술 장르로 격상시킨 최초의 작가로서 로댕이 되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인체 형태의 독립적 조형 그런 작가예요.
그래서 우리 로댕의 작품 여러 개를 한번 봅시다. 첫 번째로 코가 부러진 남자. 사실주의적이지만 우리 코가 부러졌대. 여기가 조금 미완성적이에요. 그래서 브론즈를 사용을 해서 빛을 고르게 스며드는 방식을 해서 브론즈 같은 경우에 빛을 이렇게 딱 주잖아. 그러면은 되게 반짝반짝하는 그런 예쁜 표현이 나타나요. 그래서 그런 표현이 나타나고요. 청동시대 같은 경우에는 정말 중요한 작품입니다. 청동시대 같은 경우에는 자연주의적 사실 기법이라든지 내적 감정을 강조를 해서 두 개 다 섞어서 만든 청동상이고요. 단순한 행동, 그냥 머리를 이렇게 쓸어 올리는 행동일 뿐이에요. 근데 다양한 근육이라든지 움직임을 우리는 되게 많이 연구를 하고 있어요, 지금. 그리고 지옥의 문 같은 경우에는 단테의 신곡이라든가 미켈란젤로 최후의 심판의 영향을 받아서 이제 인간의 고통, 욕망, 좌절, 내적 세계를 표현을 해서 되게 사실적이고 세밀하게 표현한 작품이고요. 생각하는 사람 같은 경우에는 진짜 유명한 작품이죠. 질감을 통해서 근육의 긴장된 묘사, 근육을 엄청 잘 표현을 해줬어요. 빛과 그림자의 변화를 통해서 이제 생명력을 표현한 그런 작품이에요. 그 다음 작품 보시면 칼레의 시민을 봅시다. 각 인물들이 여러 인물들이 있어요. 여러 인물들, 전쟁에 나가는 그런 인물들, 선택되어서 전쟁에 나가는 인물들의 무섭겠죠. 아무리 전쟁 나가면 죽을 수도 있는데 그런 모습, 그런 표정 같은 것을 표현을 해준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심리적 갈등을 연극적 요소로 표현한 기념비적 조각입니다. 그래서 기념비적 조각에는 좌대를 아래에 있는 판 있죠. 판을 되게 최소화시켜서 표현을 해줬고요. 이 발자크상 같은 경우에는 되게 단순화하고 왜곡된 표현을 보임으로써 되게 20세기 추상 조각에 영향을 주는 그런 작품이에요. 그래서 우리 로댕 작품 많이 봤어요. 로댕 작품을 많이 보고 우리 이제 인상주의에서 신인상주의로 넘어갔어요. 왜 넘어갔냐? 인상주의가 되게 평면적인 것을 추구를 했잖아요. 근데 평면적인 화면에다가 이 색채를 조금 더 연구를 해서 이제 색채의 질서를 찾고자 하는 노력이 나타나는 그런 그런 유파예요. 그래서 경고성, 평면성, 원색을 활용해서 자유롭게 표현하는 방법을 탐색을 했어요. 그래서 신인상주의의 미술의 특징은 인상주의의 감각적 특성에 반발해서 색채학이나 과학적 사고를 집어넣어서 화면을 정교하고 계획적이게 표현하는 과학적 제작 태도를 반영을 했어요. 그래서 과학적 전면법, 아까 얘기했죠? 빨간색을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돼? 직접 섞는 게 아니라 주황색을 만들려면 직접 섞는 게 아니라 빨간색이랑 노란색을 점을 막 찍어서 멀리서 볼 때 시각적으로 착시를 일으켜서 주황색으로 보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점묘에 의해서 시각적인 혼합이 나타나는 그런 작품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짧은 붓터치로 이렇게 사용을 했지만 이제 점묘로 체계화된 그런 작품이 나타나는 게 신인상주의예요. 그래서 인상파에서 무시된 구도와 형태를 복원을 했고요. 여봐요, 형태가 별로 없었는데 이제 형태가 복원이 됐어. 이쪽은 화면의 경관과 안정감을 추구하는 그런 작품이 나타나요. 그래서 세라 같은 경우에는 인상주의가 추구했던 색채 원리를 과학적으로 적용시켜서 표현한 그런 작가예요. 그래서 병치호나 아까 전묘법으로 표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특수섬의 이일오 같은 경우에는 당대 사회 관심이라든지 염원 같은 것을 표현을 해줬고요. 기하적 형태를 통해 나중에 미래주의에 영향을 줌으로써 병치호납을 표현한 그런 대표적인 작품이고요. 그리고 샤이춘 같은 경우에는 드가의 영향을 받았어요. 드가 같은 경우에는 아까 우리 움직임을 순간포착해서 표현을 한다고 했죠. 우리 발레하는 사람을 순간포착해서 표현을 했잖아요. 이것도 똑같이 순간포착을 해서 사용을 했고요. 전문법을 표현을 했고, 그리고 구도 같은 경우에도 얘 주인공이 가운데에 있는 게 아니라 끝으로 몰아서 잘라냄으로써 되게 과감한 구도가 나타나는 그런 작품이에요. 그리고 시냐크 같은 경우에는 최라의 영향을 받았어요. 전묘법의 영향을 받아서 표현을 했는데 색채가 조금 더 채도가 높이 올라가서 조금 더 밝은 느낌, 조금 더 생동감 있는 느낌이 나타나고요. 이 색채 효과는 나중에 야수파, 뒤에 우리 배울 거예요. 야수파에 영향을 줍니다. 그리고 우리 후기 인상주의 볼게요. 신인상주의 말고 우리 인상주의, 신인상주의, 그다음 마지막 후기 인상주의 볼게요. 후기 인상주의 같은 경우에는 우리 제한성을 거부했어요. 이전 시대에는 우리 재현이 나타났잖아요. 재현 나타났는데 재현을 거부하고 형과 색을 바탕으로 주관적인 표현이 나타나요. 그래서 작가의 개성, 조형 요소와 원리, 화면의 질서를 추구를 했고요. 속이 모더니즘 발전에 영향을 주는 그런 미술입니다. 그래서 우리 다들 아는 세잔 고게 있죠? 그 작가들이 다 후기 인상주의 미술이에요. 그래서 세잔의 정물화라든지 고우의 그 별이 빛나는 별이 빛나는 방, 아니면 고갱의 저런 작품 같은 경우가 이 후기 인상주의에 포함이 되는 그런 작품들입니다. 그래서 세잔부터 볼게요. 세잔 같은 경우에
볼게요. 세잔 같은 경우에는 현대 회화의 아버지라고 불리죠. 그래서 되게 유명한 작가예요. 형을 통해서 화면의 내부 질서를 탐구하고 본질성을 연구하는 그런 작가예요. 그래서 모든 자연의 대상을 원뿔, 원기둥으로 표현해서 되게 간략하게 되고 단순화되게 표현을 하는 표현을 했고요. 평면적이게 표현을 했고 시간의 흐름에 따라 화면을 구성을 하고요. 이후에 야수파나 입체파에 영향을 주는 그런 작가예요. 그래서 작품을 하나씩 봅시다. 카드 놀이하는 사람 같은 경우에는 되게 시점이 여러 가지예요. 이 사람은 여기서 보는데 이 사람은 또 아래에서 위에서 보고 이런 식으로 되게 시점이 여러 가지고요. 세잔은 정물화가 유명하죠. 정물화 같은 경우에는 이때도 원뿔, 원기둥의 기하적 구조를 표현했잖아. 그쵸? 사관을 원으로 표현하고 원기둥 여기 병 같은 거 원기둥으로 표현하고 해서 되게 단순화시키고 구조적으로 표현한 그런 작품이에요. 그래서 기하학적인 형태라든지 평면적인 게 강조가 되고요. 빅투아르산 같은 경우에는 산을, 외향을 다양한 색채를 조합을 해서 사용을 함으로써 이제 색의 본질적인 것을 탐구를 하는 그런 작품입니다. 우리 그리고 두 번째로 고흐를 한번 봅시다. 고흐 같은 경우에는 인상주의의 영향을 받았어요. 인상주의의 영향을 받아서 밝은 색채라든지 고뇌와 불안 같은 것을 표현을 하는 그런 작가예요. 그래서 주제와 색채, 공간, 정서의 관계를 화면 안에서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원색에게 강렬한 긴 터치, 우리 짧은 터치 말고 조금 길게 표현을 해줬고요. 봐봐, 그쵸? 그리고 변형되고 왜곡된 형태를 표현해주고 이거 이렇게 선으로 표현하면 질감이 이렇게 툭툭툭 튀어나올 거예요. 그쵸? 거친 질감이라든지 율동적인 화면을 구성을 한 그런 작가예요. 그래서 나중에 표현주의에 영향을 주는 작가고요. 이 별이 빛나는 마음이라는 작품을 봅시다. 짧은 붓터치라든지 거친 마티에르 같은 경우에는 방금 말했던 것처럼 우리 물감이 울동풀로 튀어나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작가의 감정을 표현을 했고요. 보색 대비를 했어요. 보색 대비를 통해 조금 더 딱 눈에 띄게 표현해서 시각적인 경험을 제공하는 그런 작품이에요. 또 다른 두 가지 작품이 있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 고갱 한번 봅시다. 고갱 같은 경우에 현대 문명의 회의, 원주민을 바라보는 시선 같은 그 인간의 본능을 표현한 그런 작가예요. 그래서 종합주의라는 후기 인상주의 안에서도 종합주의라는 것을 표현을 했는데 강렬한 원색이라든지 평면적인 색채라든지 클루아조니즘이 사용이 됐어요. 클루아조니즘 같은 경우에는 검정색 그 테두리라는 거예요. 검정색 테두리 선에 이런 검정색 테두리가 나타나는 그런 종합주의적인 모습이 나타나고요. 나중에 나비파와 야수파에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이 설교에 하는 작품 같은 경우에는 현실과 비현실. 이것은 현실인데 여기는 어떻게 날개 있는 사람이랑 싸우고 있어. 그렇죠? 그래서 비현실의 공존. 그래서 인간의 욕망이라든가 본능을 색채에 이런 강렬한 색채를 사용해서 표현을 해줬고요. 황색 그리스도 같은 경우에는 원시민의 소박한 신앙심을 표현을 해서 되게 간략하게 표현해준 작품입니다. 그리고 이하 오나라 마리아 같은 경우에는 마리아는 되게 성스러운 그런 서양의 그런 사람인데 이 작품 같은 경우에는 성모자상을 문화양식을 바꿔서 우리 아까 여기 원주민을 바탕으로 했다고 했잖아. 원주민을 바탕으로 바꿔서 표현을 해준 그런 작품이에요. 그리고 우리 인상주의 말고 후기 인상주의 조각 같은 경우에는 브르델이라는 작가가 있어요. 일단 로댕의 표현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이제 고전적 질서를 불어 넣어주는 그런 특징적인 게 보이고요. 재현이 아닌 조형 요소와 원리를 통해서 그런 표현을 해주는 그런 작가예요. 그래서 형을 단순화를 통해서 사실성과 이상성을 조화를 시켜주는 그런 작가고요. 그리고 공간의 확장을 보여주고 기념비적인 조각이 나타나요. 그래서 팔을 당기는 헤라클레스 같은 경우에는 로댕의 표현 효과를 사용해서 되게 질감 표현이 나타나고요. 그리고 긴장감이라든지 강한 동세, 숨가쁘득한 동세가 나타나고 그리고 무한한 공간감을 강조를 해서 여기가 좌대, 밑에 있는 좌대, 그리고 사람이 이렇게 활을 쏘고 있어요. 활을 쏘고 있는데 이게 활이 어디까지 날아갈지 몰라. 공간감이 되게 무한정이게 나타나는 그런 작품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되게 많은 걸 배웠어요. 오늘. 그쵸? 많은 걸 배워서 우리 유명한 고흐, 세잔, 고갱도 다 배우고 로댕도 배우고 그쵸? 우리 다음 시간에는 야수파부터 데스틸까지 한번 배워볼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오늘은 과제 없고요. 완강만 해주시면 돼요. 우리 다음 시간에 볼게요.